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사와 신도 등 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경기도 성남시 은혜강 교회에서는 밤사이 신도 1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돼 확진자는 48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동안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도 2명 더 증가해 서울의 전체 환자 수는 266명이 됐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에서도 간호사 2명과 임상병리사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었던 대구의 60대 남성을 포함해 어제 하루 6명의 사망자가 더 나와서 지금까지 사망자는 81명입니다. 확진자 대비 치명률은 1%에 근접하고 있고 대부분이 생전에 지병을 앓았으며 평균 연령은 74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2주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개학을 한 차례 더 미룰지 오늘 최종 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인데 4월 6일 개학이 현재로서는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까지 19세 미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사망자 수가 2,000명을 넘겼고 사흘 연속 확진자가 3,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사실상 유럽 전역에 해당하는 36개 나라에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2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유럽의 증시가 일제히 폭락한 데 이어서 뉴욕 증시도 다우지수가 거의 3,000포인트가량 떨어지는 등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서킷 브레이커도 일주일 사이 세 번째 발동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시절 당을 떠났던 비례대표 의원들의 이른바 셀프 제명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들이 민생당 당적으로 돌아왔습니다. 8명 가운데 4명이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았고 출마를 하려면 탈당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은혜강 교회 신도 1명이 밤사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교회 확진자는 모두 48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동안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도 추가돼 서울의 환자 수는 266명이 됐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에서도 간호사 2명과 임상병리사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서울 신도림 콜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 은혜강 교회의 경우에는 작은 교회였고요. 신도들이 가까이 앉아서 예배도 보고 대화도 하고 또 식사도 하는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감염병 예방법상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은 있지만 종교의 자유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정부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우려했던 상황이 또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더 강력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천연동에 사는 48살 여성 A씨와 그의 21살 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은혜강 교회의 교인으로 지난 15일 서대문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대문구는 두 사람 외에 함께 사는 가족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로써 은혜강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48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서울에서 3명, 인천과 경기 부천에서 각각 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수도권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도 동안교회에서 인근 PC방으로 이어지는 집단 감염 확진자 수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동대문구는 휘경동 PC방 이용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PC방에서는 동안교회의 한 교인이 들른 뒤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교인은 확진자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전체 확진자 수는 266명이 됐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에서도 간호사 2명과 임상병리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2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예배 참석자들의 입안에 소금물을 뿌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행동이 오히려 감염을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예배가 열린 지난 1일 은혜강 교회 내부 CC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입구에서 예배 참석자의 입과 손에 붉은색 분무기에 담긴 액체를 뿌립니다. 분무기가 아예 입에 들어갈 정도로 가까이 대고 뿌립니다. 지난 8일 오전 예배를 앞두고도 또다시 붉은색 분무기가 등장합니다. 역시 얼굴 가까이 대고 뿌립니다. 은혜강 교회가 두 차례 예배 당일 참석자에게 뿌린 건 소금물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을 소독한다며 분무기 한 대로 수십 명의 입에 일일이 소금물을 뿌린 겁니다. 하지만 오염된 분무기가 입에 닿거나 소금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입안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와 감염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소금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짜 정보 때문에 벌어진 일로 추정됩니다. 하나의 분무기로 여러 사람에게 소금물을 분무하면서 바이러스가 여러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분무기가 모든 참석자에게 쓰인 만큼 앞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대구에서는 당뇨와 고혈압 등의 지병을 가지고 있던 8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누적 사망자는 81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확진자 증가폭은 줄고 있지만 고령의 중증 환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대구시가 그동안 보안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던 신천지 대구교회 컴퓨터 파일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분석 작업이 시작됩니다. 대구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윤두열 기자, 어제 하루 동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세상을 떠났죠. 네, 어제 오후 12시 35분에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65살 남성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당뇨와 식도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경북 경산의 81살 여성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역시 어제 오후에 숨지는 등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어제 하루 동안에만 코로나19로 5명이 숨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81명이 됐습니다. 추가 확진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어제 기준 대구에서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36명에 달하는 등 중증 환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네, 대구시가 지난주 목요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행정조사했잖아요. 그때 가져온 자료들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대구시가 파악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수는 9,007명입니다. 교인 명단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명부와 이름을 적은 헌금 봉투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대구시가 기존에 넘겨받은 교인 8,528명보다 479명이 더 많습니다. 주소를 대구에 두고 있지 않은 다른 지역 거주 교인이거나 일부는 신천지 측에서 제출하지 않은 교인으로 추정됩니다. 네, 신천지 신도들의 어린 자녀 명단도 함께 확보를 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아동들이 많습니까? 네, 교인 가운데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도 292명이나 됩니다. 이들 중 208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아동 84명은 검사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신천지 측은 아동들은 공식적인 교인이 아니어서 앞서 제출했던 교인 명단에는 이들 이름이 빠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보다 정확한 신도들의 명단은 컴퓨터 파일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48대의 컴퓨터를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고요. 네, 일단 이 컴퓨터들은 내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컴퓨터 파일이 열리게 이렇게 보안 프로그램이 잠겨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못 여는 건데 이걸 가져올 때부터 신천지 측에서 이런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혹시 신천지 측에서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어서 일단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 계약 기간도 끝나서 열어보지 못한 건데요. 어제 오후에 다시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제는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컴퓨터를 다시 교회로 가져가서 파일을 열어볼 계획입니다. 다만 행정조사는 압수수색과는 다르게 조사를 받는 대상, 그러니까 신천지 측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대구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도 사흘 연속 3,000명대 증가세를 보이면서 27,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아직까지 정점이 오지 않았다며 정부 조치를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결국 지방선거 2차 결선 투표를 미루기로 했고 독일은 일반 상점의 영업과 종교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경제적 충격에 대한 공포감으로 일찍 폭락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349명 급증한 2,15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는 사흘 연속 3,000명대가 증가해 27,980명입니다. 이탈리아와 인접한 프랑스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결선 투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Dans ce contexte, après avoir consulté
le président du Sénat,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mais également mes prédécesseurs. J'ai décidé que le second tour des élections municipales serait reporté. 프랑스는 앞서 지난 15일 지방선거 1차 투표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결선 투표를 미루기로 한 겁니다.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주장했던 독일은 코로나19로 국경을 통제한 데 이어 자국 내 일반 상점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교회와 유대교 회당 등에서의 종교 행사도 금지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불필요한 여행 등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We need people to start working from home where they possibly can. And you should avoid pubs, clubs, theatres and other such social venues. 스위스는 모든 행사를 금지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소매점과 식당, 술집 등 오락시설의 영업도 금지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경제적 충격에 대한 공포감으로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독일 DAX 지수와 프랑스 CAC 40 지수는 각각 5% 넘게 하락했고 이탈리아의 이텔리 40 지수는 8%대, 스페인의 IBX 35 지수도 7% 넘게 하락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4,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대도시는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겁니다. 전례 없는 위기가 도시를 마비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커피 전문점 테이블과 의자가 비닐로 감겨져 있습니다. 모든 음료는 포장 주문만 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시가 먼저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 제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배달이나 포장 주문은 할 수 있지만 매장 내 판매는 금지시켰습니다. 이어 로스앤젤레스시도 술집과 나이트클럽, 식당, 피트니스 센터, 극장 등의 영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40명 이상이 숨진 워싱턴주도 포장과 배달을 제외한 모든 술집과 식당, 오락시설 등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보스턴시와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일리노이주 등도 술집과 식당의 매장 내 영업을 금지하거나 영업시간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특단의 조치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나왔습니다. 확진자 수는 첫 환자가 나온 지 2달도 안 돼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Look, we're at a critical inflection point. We have the same number of cases now that Italy had 2 weeks ago. 보건당국은 미국이 이탈리아처럼 되지 않으려면 한국에 적극적인 조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유럽의 증시가 일제히 폭락한 데 이어서 뉴욕 증시도 다우지수가 거의 3,000포인트가량 떨어지는 등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서킷 브레이커도 일주일 사이 3번째 발동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8월까지도 갈 수 있다며 장기화 가능성과 경기 침체 우려를 언급해 추락세에 더욱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미국 중앙은행이 일요일입니다.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전격 인하하면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큰 관심을 모았는데 또다시 폭락 장세가 펼쳐진 거죠. 네,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카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그만큼 넓고 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뉴욕 증시는 월요일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주가가 갑자기 오르거나 떨어질 때 시장 안정을 위해 거래를 15분 중지하는 조치입니다. S&P 500 지수가 기준폭인 7% 넘게 급락하자 바로 발효됐고 그 후 낙폭은 더 커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지난 12일에 이어 2거래일 만이자 지난 일주일 새 3번째입니다. 자, 월요일 뉴욕 증시는 마감이 됐습니다. 낙폭은 어느 정도나 커졌습니까? 네, 뉴욕 증시는 2시간 전쯤 마감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2.9%, 거의 3,000포인트가 사라졌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폭락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12%포인트가량 곤두박질 쳤습니다. 12%가량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장 후반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악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를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에 백악관에서 코로나 TF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러스가 통제되지 않고 있고 사태가 7월이나 8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해달라는 강화된 권고안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내용입니다. Avoid gathering in groups of more than 10 people. Avoid discretionary travel. And avoid eating and drinking at bars, restaurants, and public food courts.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다우지수는 더 추락했습니다. 발표 시점에 2,700포인트까지 하락하던 지수는 그 폭을 더 키워 2,997포인트, 거의 3,000포인트 폭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 연방 대법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구두 변론을 연기했습니까? 네, 미 연방 대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려던 2주간의 구두 변론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납세 기록 제출과 관련한 변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연방 대법원 변론이 연기된 것은 1918년 스페인 독감 확산 때 이후 100년여 만입니다. 또 뉴욕과 인접한 뉴저지주는 밤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필수 인력 외에는 이동을 말리는 사실상의 야간 통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어요. 네, 캐나다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캐나다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캐나다 총리의 발표 내용입니다. We will be denying entry to Canada to people who are not Canadian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This measure will carve out some designated exceptions, including for air crews, diplomats, immediate family members of Canadian citizens, and, at this time, U.S. citizens. 캐나다는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루도 총리 자신도 지난주 부인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자체 격리 중인 상황에서 오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아이들의 개학을 연기할지 오늘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한 번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주가 더 연기가 된다면 개학일은 다음 달 6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업 일수와 또 방학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19살 미만 확진자는 500명이 넘습니다. 이 중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은 모두 348명입니다.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콜센터와 교회처럼 학교도 집단 감염 우려가 큰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2, 3차 감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고령의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가지는. 이렇다 보니 고심하던 교육부가 개학을 더 미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미 2차례 연기해 다음 주 월요일 개학할 예정이었는데 2주 더 미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월 개학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수업 일수와 방학을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이 커집니다. 중간고사를 볼지 다른 과제로 대체할지도 학교마다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을 포함한 입시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개학 날짜를 포함한 3차 개학 연기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기도 성남의 소규모 교회인 은혜강 교회에서 5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지금까지 나왔고요. 교회 안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신도들과 접촉한 일반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까지 또 크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교회의 경우 교회에서 시작해서 4단계를 거쳐서 감염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요양보호사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70대 여성의 집에 방문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70대 여성은 PC방을 방문한 아들에게서 옮았고 PC방은 동안교회 교인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 70대 여성의 집에 다녀간 요양보호사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인데 지난 2일부터 간병을 위해 갔습니다. A씨의 손녀인 사주 신생아와 사위,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족의 감염 경로는 그동안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동대문구청은 동안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여러 단계를 거쳐
사주 신생아 등에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 중입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문제의 PC방을 다녀간 934명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200여 명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통합 불능 상태라든지 전원이 꺼져 있다라든지 결변이라든지 경찰서에 이제 그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방역 당국이 동안교회와 PC방, 요양보호사,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추정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에는 종교의 자유 문제 때문에 교회 활동들에 대해서 신중했지만 이제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곳들이 요즘 많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과 경기에서 집합 예배를 한 교회는 모두 4,700여 곳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서울이 전체 교회의 30%, 경기가 40% 정도입니다. 대부분 참석자 수가 10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독교계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는 곳에 한해서 집합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발열 체크기를 사용하지 않은 교회가 500곳이 넘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교회도 140곳 가까이 됩니다. 특히 5가지 수칙 중 3개 이상을 지키지 않은 곳도 7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발열 체크기나 마스크가 시중에 없어 구하기 어렵거나 장소가 좁아 신도 간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교회 예배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와 찬송을 하는 그런 종교 행사의 노출이 굉장히 많은 수를 한 명의 감염자가 30-40명 내지는 100명이 넘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경기도는 이들 교회에 대해 행정명령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배 진행을 현장에서 막거나 교회를 폐쇄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역시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자제하라고 또 당부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바른미래당 시절에 스스로를 당에서 제명한 비례대표 의원 8명이 있었는데요. 이 셀프 제명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절반이 미래통합당에서 이미 공천을 받았고 출마를 하려면 민생당에서 나와야 합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민생당이 과거 바른미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을 취소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옛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열고 김삼아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미래통합당에,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에 각각 합류했고 이상돈 의원은 아직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민생당으로 합류한 최도자 의원을 빼면 전부 당적을 바꿨습니다. 이른바 셀프 제명 덕분에 의원직도 유지한 채 당을 나온 겁니다. 민생당은 셀프 제명이 법적으로 무효라며 법원에 제명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정당의 비례대표가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했다면 그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제명 처분은 일단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민생당이 아닌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에 나가려면 탈당해서 의원직을 포기해야 합니다.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은 김삼아,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의원의 경우 민생당을 탈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지금 미국 전역이 코로나19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뉴욕 증시 대폭락입니다. 지금 이 불안감에서 빠져나올 여러 대책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백신 인체 실험이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관련 기업을 미리 거액에 매수하려고 했다고 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는 인체 실험은 어떤 실험인 건가요? 네, 미국의 국립보건원 측이 현지 시간 16일 밝힌 내용인데요. 코로나19 백신 후보 약품을 첫 시험 참가자에게 투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참가자는 약 6주에 걸쳐 진행될 백신 시험에 참여한 45명 가운데 1명이고요. 이들 45명의 연령은 18세에서 55세까지로 다양합니다. 이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고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뒤에 일반인들이 접종할 수 있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 임상시험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백신이고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 임상시험입니다. 프랑스 제약사와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은 케브라자라는 약품을 코로나19 환자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4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특징인 폐렴을 억제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케브라자는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끝으로 러시아가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현지 시간 1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현지 시간 기준으로 3월 18일 0시부터 5월 1일 0시까지 외국인의 러시아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관이나 승무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기준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3명입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 10분쯤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다른 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민주당으로 입당하거나 복당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도 입당 또는 복당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했지만 발표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예정됐던 최고위원 회의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않아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에 영입한 인재 대다수가 당선 예상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불거진 미래통합당 지도부와의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 부처 장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실시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최근 해수부 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도시공사가 강서구 마곡동에 분양한 9단지 아파트가 평균 146대 1, 최고 26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근처 단지보다 5억 원가량까지 분양가가 저렴한 이유였습니다. 이번 달 말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회장의 우군으로 알려진 카카오가 지분 일부를 처분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왔는데요. 카카오 측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을 하기 위한 매각이었다면서 한진그룹 주총에서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갤럭시 S20이 나오고 나서 S10 5G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시장 조사가 진행돼서 마무리가 되면 추가 조치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C백화점에서 불이 나 매장 안에 있던 직원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신고한 지하 2층 하역장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방당국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대한 우체국 국제특급 우편물 배송 접수가 중단됐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3개국에서도 도쿄와 오사카 등 일부 지역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지 500여일 만에 석방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 보석 이후 첫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보석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지역의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인 경기방송이 폐업하기로 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조 시대에 만들어진 수원의 인공저수지 두 곳이 60여 년 만에 원래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일왕 저수지는 만석고로, 서호는 충만제로 공식 변경하는 걸 국토지리원이 고시를 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장을 설계했던 이탈리아 건축가 비토리오 그레고티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92세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도가 될 예정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이 어젯밤 늦게까지 증액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가 나오지는 않았고 오늘 오전에 다시 협상을 재개해서 추경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추가 연기 문제도 중대본 연기 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합니다. 민생당이 오늘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참여를 할지 논의를 합니다. 바른미래당계 인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대한신당 또 민주평화당계 의원 다수는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했고요. 낮 기온도 4, 5도가량 오르면서 한낮에는 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곳곳 비나 눈 소식 있는데요. 중부와 전북 지역에 5mm 정도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대 5cm가량 눈으로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광주 16도, 대구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함흥과 해주, 개성이 15도가 되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곳곳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잠시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집 앞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다고 전화가 걸려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있다면 주차장으로 바로 나가보겠죠. 그런데 문 앞에 강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빌라 주차장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서성댑니다. 이 남성이 주차된 흰색 승용차에 손짓을 보냅니다. 그러자 왼손에 야구 방망이를 든 남성이 차에서 내려 재빨리 이동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빌라에서 4인조 강도의 범행 준비 장면입니다. 이들은 빌라 입주민 A씨 집에 들어가 A씨를 폭행한 뒤 43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A씨의 허를 찔렀습니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접촉 사고가 났으니 잠시 나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A씨 현관문 앞에서 남성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나온 A씨는 흉기를 든 일당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평소에 혼자 살고 있고 또 식당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평소에 돈이 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분석해 23살 L씨 등 4명을 경북 경주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조만간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외교부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유럽 36개 나라의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를 발령했습니다. 발령 대상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바티칸 등 한국 국민 다수가 여행하는 국가들입니다. 이는 기존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 유의 지역을 2단계로 상향 조정한 것이며 기존 2단계 발령 지역은 현행 유지한 것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국립발레단원에 대해 해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립발레단은 어제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모 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격리 기간 특강 등을 진행한 김모 단원과 이모 단원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중남미를 잇는 유일한 직항 노선인 아에로멕시코의 인천 멕시코시티 노선이 4월 말까지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항공사인 아에로멕시코는 현지 시간 16일, 인천발 멕시코시티 항공편은 18일부터, 멕시코시티발 인천 항공편은 16일부터 운항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인천과 멕시코시티를 매일 오가던 아에로멕시코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달 초부터 운항을 절반으로 축소해왔습니다. 어제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74명 늘어난 8,236명입니다. 확진자 증가세는 확실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루 동안 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91%로 높아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병률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두 자릿수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말이죠.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고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도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집단 발병 양상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이제 취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교회라든지 또는 콜센터, 노래방 뭐 이런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좀 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만 좀 더 통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안정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경기도 성남 은혜강 교회의 경우에 말이죠. 밤사이에 확진자가 한 명 더 늘어서 48명이 됐습니다. 네. 이 같은 소규모 교회에서 뭐 밀접 접촉이 많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이번 그 은혜강 그 이 교회에서의 그 예배 현장을 보게 되면은 네. 일단 그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좁고요. 또 그다음에 예배를 전후로 해가지고 그 이 신도들의 건강을 또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분무기를 이용해서 입에다 손에다 그저 소금물을 뿌리는 네.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단 감염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더 많은 감염 상태가 확산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이 분무기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 CCTV나 그 사진을 봤을 때 그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의 입에 닿았던 분무기가 네. 다른 사람에게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는 결국은 바이러스를 바로 다른 사람의 입에다가 뿌리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려진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건강 그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반드시 정확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건강관리에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5명의 사망자가 또 나왔고요. 네. 뭐 전국적으로 보면 6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고령의 중증 환자들 여전히 입원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코로나19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고령 연령층 그리고 또 당뇨병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가 이제 치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현재 그 의료진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70대나 80대 연령층의 경우에는 그 치명률이 더 높습니다. 현재 평균 전체 치명률은 0.91로 돼 있지만 이 고연령층에서의 치명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연령층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치명률을 낮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증 환자들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병상 확보가 어려운 것은 경증 환자들 중에 말이죠.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라는 분석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경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거나 네. 또는 이제 특별한 그런 이 약물 투여 없이도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의료진들의 그런 조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지만이 폐렴 등의 증상이 있는 소위 말하는 중증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적절하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중증 환자들을 진료할 경우에 급격히 또 폐렴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폐렴 증상이 악화가 되게 되면은 산소 공급이라든지 또는 기계적 호흡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인공호흡기죠.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장비 제공도 정부 당국에서는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이 제공을 해주셔야지만이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꼭 뭐 음압병상이나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가 면역 치료가 가능합니까? 뭐 약이라든지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아도 말이죠. 어떻습니까? 일단 그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네. 우리가 초기에 음압격리병동에서 진료를 했던 그런 경험을 비춰봤을 때 특별한 약물 투여 없이도 본인의 면역 기전으로만
회복이 되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상황은 현재도 거의 이제 같은 형태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젊고 평소에 건강했던 분들은 굳이 일반 이 음압병리병동이라든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네. 또 의료진들의 어떤 체력 보강도 위해서 가능하면은 생활치료센터에서 따로 이렇게 모니터링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일부에서는 말이죠. 네. 경제적 손실이나 피로감 등을 이유로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중국의 강제적인 봉쇄 정책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인권 중심 또 민주화의 그런 상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당분간은 좀 더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자발적인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은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는 것이 저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당초 23일에서 2주 더 연장하는 부분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위생교육이나 이런 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현재 어떤 특수한 지역들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학교에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한 1, 2주 정도는 자가에서 이제 위생교육도 받으면서 또 이 다수의 학생들과 접촉하는 것들을 좀 피하는 그런 형태에서 일정 부분 개학을 연기 조치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요. 그곳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입국자들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2주 동안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집 안에 있어야 되고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까? 유럽에 있다 들어온 사람들 말이죠. 사실 지금 중국이 취하고 있는 방법이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이 자가격리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입국자 의 방안으로 14일을 격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해외 영입 환자를 사전에 막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지역적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에서 워낙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통해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 자가격리 조치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입국 당시에는 무증상 상태일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감염이 됐지만 또 증상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입국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2주간 자가격리하는 그런 방법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가 진단 앱을 통해서 건강 상태도 매일 보고를 해야 되고요. 네. 절대 밖에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격리 조치를 한다는 것은 네. 이 외부 활동을 일체 중단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다면은 외부 활동을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현재와 같은 우리 느슨한 특별검역 조치는 어떻게 보면은 외부 활동도 인정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이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유럽을 통해서 입국한 분들은 유럽의 상황이 워낙 위중한 네.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2주 정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 위생 수칙 지키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조건 집에만 있어야 하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집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집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됩니까? 다른 가족들이 있잖아요. 일단 격리 조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격리 조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당국이 확진 판정을 받은 분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한 구역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식사 제공이라든지 또는 이 세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일체 접촉을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을 막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병률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고 돈을 풀겠다고 했지만 금융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유럽, 뉴욕 증시를 포함해 지금 또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행이 어제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송승환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 일요일 기준금리를 기존 1에서 1.25%에서 0에서 0.25%로 1%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 3일 0.5%포인트를 내렸는데도 주가가 폭락하자 12일 만에 제로금리 수준까지 내린 겁니다. 미 연준은 또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7천억 달러, 우리 돈 850조 원어치를 사들여 시중에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기 때 효과를 봤던 두 가지 카드인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또다시 꺼낸 셈입니다. 이러자 한국은행도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습니다. 1.25%에서 0.75%가 된 건데 국내 기준금리가 0%대로 들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금리도 0.2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앞으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커지면 기준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모든 수단을 망라해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얼어붙은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 같은 통화 정책과 함께 실질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자동차와 정유 부문 등의 생산은 중소기업들까지 줄줄이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과도 연결이 돼 있죠. 중국의 올해 초 산업 생산이 1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성화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종은 자동차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완성차 업체들의 주요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판매 절벽까지 우려됩니다. 해외 출장길이 막혀 적극적인 마케팅도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은 매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자금이 이제 원활하게 수급이 돼야 되는데 들어올 건 안 들어오고 나가야 될 건 계속 나가고 하니까 발주 나오려 하는 게 이제 미뤄지는 거죠. 수주하는 물량은 갈수록 줄어 휴가자도 늘고 있습니다. 한 20% 줄었어. 생산이 다 100% 안 되잖아요. 자꾸 줄잖아요. 정유 화학업계는 석유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유가 하락까지 맞물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분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됩니다. 팔 곳이 줄어들면서 공장을 돌려도 이익이 많지 않아 가동률을 점차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부진한 영향도 큽니다. 중국의 1, 2월 산업 생산은 지난해보다 13% 넘게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사와 신도 등 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경기도 성남시 은혜강 교회에서는 밤사이 신도 1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돼 확진자는 48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동안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도 2명 더 증가해 서울의 전체 환자 수는 266명이 됐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에서도 간호사 2명과 임상병리사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6명이 더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81명입니다. 확진자 대비 치명률은 1%에 근접하고 있고 사망자 평균 연령은 74세,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2주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개학을 한 차례 더 미룰지 오늘 최종 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인데 4월 6일 개학이 현재로서는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까지 19세 미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사흘 연속으로 확진자가 3,000명대로 늘어서 2만 8천 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 수는 2,000명을 넘겼습니다. 의료부는 사실상 유럽 전역에 해당하는 36개의 나라에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2단계 경보를 내렸습니다.
유럽의 증시가 일제히 폭락한 데 이어서 뉴욕 증시도 다우 지수가 거의 3,000포인트가량 떨어지는 등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서킷 브레이커도 일주일 사이 세 번째 발동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시절 당을 떠났던 8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의 셀프 제명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은 4명은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려면 민생당에서 나와야 하고 의원직은 잃게 됩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했고요. 낮 기온도 4, 5도가량 오르면서 한낮에는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곳곳 비나 눈 소식 있는데요. 중부와 전북 지역에 5mm 정도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대 5cm가량 눈으로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광주 16도, 대구가 18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은 함흥과 해주, 개성이 15도가 되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곳곳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잠시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최소한 숙박비를 돌려달라는 소비자들의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한국 사람을 사실상 입국 금지시킨 베트남의 호텔 등을 예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두세 배 비싼 값에 마스크를 샀던 시민들도 폭리를 뱉어내라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30대 주부 최모 씨는 지난해 12월 가족여행을 가려고 베트남의 리조트를 알아봤습니다. 여러 호텔 예약 사이트 가운데 가장 저렴했던 업체 에바종에서 지난달 27일부터 4박을 예약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커지면서 최 씨는 지난달 예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에바종은 연기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베트남 정부의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로 항공편이 결항되자 다시 예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에바종은 연말로 연기만 해주겠다고 버텼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리조트도 에바종을 통한 예약만 아니라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에바종에서만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최 씨와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13명이 모여 1인당 많게는 300만 원에 달하는 숙박 예약 대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앞서 에바종 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적립금을 환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는 한 소비자가 마스크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3일 온라인 쇼핑에서 한 장에 5,980원씩 마스크 20장을 샀는데 공적 마스크가 1,500원이어서 4,000원가량 비싸게 팔았다며 차액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드라이브스루에 이어 이번에는 1인 진료 부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공중전화 부스 크기만한 곳에 들어가면 의료진이 환자와의 직접 접촉 없이 검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서울 한 병원의 선별 진료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제 키보다 큰 투명한 상자가 늘어서 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환자가 걸어서 부스 안으로 들어오자 의료진이 벽 사이로 난 장갑에 손을 넣습니다. 코와 입에 기다란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아, 소리 내세요. 아, 소리 내세요. 파란색 통 보이시죠? 네, 그거 뚜껑 열어서 가를 뱉어보세요. 침이 튈 일은 없습니다. 인터폰으로 증상도 체크합니다. 근육통이랑 콧물, 코 막히는 증상, 요거 심하다고 하셨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자가 격리하셔야 돼요. 검사는 3분 만에 끝납니다. 환자가 나가자 바로 부스를 소독합니다. 동시에 다른 부스에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음압 설비와 자외선 소독기도 갖췄습니다.
동물 실험 장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위험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분리 배양하거나 다룰 때 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이 병원은 부스를 도입하기 전까지 천막 진료소에서 하루 10명을 검사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70명 가까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차에 탄 채 검사받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에 이어 1인 진료 부스까지 코로나19 진단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상호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는 등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국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 수출 규제 문제 등으로 사상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한일 관계가 코로나19 사태로 또다시 갈등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먼저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결정했고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일본이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하기에 앞서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를 놓고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 한일 갈등이 극에 달할 정도였었는데 네. 요즘에 조금 잠잠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갈등이 불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간단히 말씀을 좀 듣고요. 토론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사카 교수님. 예, 역시 일본이 좀 필요 없는 조치를 했다. 먼저. 네. 그리고 침묵하고 일본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했는데 그러면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는지 지금은 이들 좀 후회는 했지만 네. 그때 그러니까 왜 이탈리아를 그러면 입국 제한하지 않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베 총리는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고 또 그냥 전적 판단을 했다라는 말만 대답을 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먼저 일본의 조치가 대단히 필요 없는 조치를 일단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이는 정책을 썼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거기서 불씨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역과 보건을 위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그렇습니다. 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호사카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대체 동의하고요. 아마 아베 총리의 아마 초조감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년 11월 달에 이제 최장수 총리가 됐어요, 역사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업적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올해 외교적으로 본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일본 방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좀 좋은 이벤트를 좀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또 초기에 초동 대응이 좀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었고 일본이 1월 16일 날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대책본부가 총리 관저에 세워진 게 설치된 게 2주 뒤에요. 그다음 그 뒤에 새로운 조치를 좀 내놔야 되는데 이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내에도 좀 비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해야 하긴 할 것 같은 초조감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더군다나 올림픽이라는 중대한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이게 코로나 문제가 화제가 되지 않는 게 일본 국민들한테도 혹은 세계 여론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자꾸 뒤로 밀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로 일본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했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땠어요? 먼저 언론들의 반응은 아주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조치를 했는가에 대한 설명 자체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입국 제한에 대해서 특히 한국, 중국에 대해서 3가지 정도밖에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갑자기 중지시켜서 네. 또 사택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들이 어떤 이야기도 그러니까 듣고 있지 않는 그 상황이 또 포착됐습니다. 그러니까 2주간 예를 들면 일본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대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대기 내용 자체 어떤 식으로 대기를 하고 어디에서 네. 그리고 그 2주 간에 어떤 그 연락을 취하고라든가 상세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방역이 문제라고 하면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관계부처나 예. 전문가들과도 만나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라고 해서 일본의 방송에서도 상당히 아베 정권을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아베 정권이라기보다 아베 총리를 비판한 거죠. 어디에서 이런 것을 결정해 왔는가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알려진 것은 극우파 제야의 극우파들하고의 회담 중에서 중국, 한국에서의 입국을 완전히 막아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는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찬반 위안론이 아주 뜨겁게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를 가려내기 위한 진단검사도 뭐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회피한다 이런 비판도 네, 그런 많이 받지 비판도, 않았습니까? 예, 있었죠. 또 일본 국내 상황도 관련해서 좋지 않았었고요. 예. 이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 보십니까? 어떤 정책이든 네. 정책인 판단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30일 날 총리 관저의 대책본부가 만들어지고 2주 뒤에 이제 전문가 회의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내에는 질병관리본부 같은 조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부에 해당한 후생노동성이 있는데 후생노동성의 관리라든가 대신들이 자세히 설명을 할 그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혼란스러운 국민들에 대한 비판 이런 걸 좀 무마하자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는 거고요. 뭐 책임을 돌린다기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방역이 잘못됐다든가 한국의 대책이 미흡하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 혹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인적인 교류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미흡한 지금까지의 정책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는 가장 환자 발생이 많은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좀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호사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9일 날 네. 아베 총리가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혁도 나오키라는 그 우파의 작가하고 저널리스트하고 저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냐.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문가 회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 회의라는 거는 정책적인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방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12명 정도 되는데 조언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 회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도 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정책인 판단으로 총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역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총리의 초조감, 자기의 업적, 레가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초조감에서 나온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한국인들에 대한 책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네. 국민의 관심을 그쪽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 네. 그 3월 5일 날 이제 저녁에 아베 총리가 관저에서 그런 이제 내용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3월 3일 날 하루만 본다 하더라도 하루에 일본에 들어오는 한국 사람들이 한 1,700명 정도 됐어요. 3월 3일 날 일본 네. 그 출입국 관리국의 통계에 따르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 800명 정도 됐거든요. 그 전에 작년도에 우리 그 수출 규제 문제 가지고 이제 일본 방문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가장 많이 갔던 사람이 이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었고 3월 3일만 보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보여주기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미흡하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만회해서 국민들한테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역시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차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맞대응은 어땠는지 이 부분도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비슷한 수준, 일본보다는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수준의 제한 조치를 우리 정부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보다 오히려 방역이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예를 들면 일각에서는 왜 그 일본어를 막고 중국어를 막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오해이고요. 지금 그 한국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먼저 중국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것은 거기 의한으로 중심을 하는 그 후베이성 네. 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입국 제한을 즉 처음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온다고 해도 그 검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14일간은 계속 연락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하고 그리고 진단 그 애플리케이션을 인스톨을 해가지고요. 계속 14일간 문제가 있으면 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중국 사람들에게는 계속 시행해 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일본인들에게는 그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특별 조치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입국하면 이제 그 14일간 특별 그 관리에 들어가고 중국인하고 똑같은 그 검역 그 관리 시스템 속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고요. 일본은 그냥 대기를 시키는데 방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면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일관되게 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왜 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정말 오해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입국을 완전히 막은 나라는 한국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또 그 비자 문제는 이것은 일본이 먼저 노비자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상대주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그 일본이 지했는데 한국이 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권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방역하고는 별 그 문제 뭐라 할까 큰 차이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라든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요. 그 관광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의료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관광적인 문제는 그게 달라지는 것이 사실 없고 전체적인 경제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도 화상 해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일본에 대해서는 노비자를 철회했다라는 부분은 논란의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주권 행위로서 당연히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히려 한국 정부는 잘 대처를 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진구 교수님. 앞서 저희가 아베 총리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응도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은 아니었느냐 뭐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감정적인 대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본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당연히 그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쉽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투명하다. 그런데 일본은 소극적이고 불투명하고 국제사회에서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정부 당국자가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그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한국 정부가 방역을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하는 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정부가 하는 거는 안심을 주고 있고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건 안심을 주지 못했다 하는 측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정부 당국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또 하나 아까 제가 그 초조함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아베 총리는 그런 게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혹은 후생 노동성이 그나마 정부 부처에서는 주무부처일 뿐만 아니라 관료들도 전문가들인데 그들의 의견을 조차 듣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자기 이 총리로서의 정치적인 위상 이런 거를 좀 만회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면서 확진자가 얼마고 사망자가 얼마고 정확하게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경우는 저희보다 좀 일본이 불리하다고 할까요? 이런 그 데이터를 잘 공개하지 않았어요. 확진자에서 사망이 몇 명이다. 퍼센트로 보면은 우리보다 높거든요.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보면은 인구 10,000명당 감염자가 몇 명이냐.
이거를 공개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상당히 위험한 국가인 것처럼 보이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본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건 정반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본 정부 아베 총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일본 국민들의 피부에 느끼는 감각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일본 국민들 사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 교수님께서는 뭐 최근에 한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본 정부에 맞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품격 있게 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뭐 4년 전에 이제 네. 미국 대선 때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그 칼럼을 썼는데요. 그 미셸 오바마 대통령 부인께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셨어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때 그랬어요. 그 트럼프 진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막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진영에서도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었어요. 우리 정부도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본을 공격하기보다 조금 품위 있는 외교를 하는 것이 일본 국민들한테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어떤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도덕적인 우위에서 대일 정책을 좀 펴기에 수월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네, 말씀을 그래서 드리고 싶습니다. 곧바로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역제안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지금이라도 지금 하시는 뭐 거고요. 가장 필요한 게 네. 이거는 해결이거든요. 이 위기를 네.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일본이나 한국 한 나라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도 한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조치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쉽다 하는 거는 국내 대책이 더 먼저인데 그게 좀 소홀한 상태에서 좀 성급한 거 아니냐. 그나마 그래도 나중에 그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사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나설 경우에 일본이 좀 전향적으로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아직은 한국에서 맞대응을 하기 직전에 다른 방송에서 좀 더 지켜보고 어른의 대응을 하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의 대응. 이쪽에 네. 어른이 돼가지고 네. 좀 일본에 그냥 맞대응하는 것보다 그러면 좀 감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보고 이제 어른스러운 대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과 위노하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자라는 기본적인 외교 자세를 취한다면 처음부터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위노했을 것입니다. 네. 가장 가까운 이유시이고 12월 이후는 한일 관계 개선을 서로 계속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없었다. 물론 그쪽에서는 했다라고 하지만 상세한 내용에 들어가면 이 이야기는 또 하지 않고 싶다라고 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 동보를 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이 조치를 일본은 2주 3월 말 정도까지로 말하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때 가서 또 통보하지 않고 연장시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한국하고 위농하면 못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사실상.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나 중국도 계속 확진자가 감소되는 측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하고 절대 위노하지 않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위노했다고 말할 겁니다. 이거는 11월 말에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한국한테 100% 이겼다고 그때 아베 총리는 말했고 그렇지 않고 한국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합의에 의해서 했던 내용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베 정권은 항상 한국이 잘못되어 있고 일본이 옳다, 우월주의
입장에서 한국을 무시하여서 가고 혹시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 화가 나도 이거 괜찮은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화가 나면 날수록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화가 나서 일본 쪽에서는 그 한국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더 혐한으로 갑니다. 이게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혐한 정책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혐한 정책이요? 예. 그러니까 네. 일부러 그 화나게 만드는 정책을 그 현재까지로 써왔고 앞으로도 쓸 겁니다. 이거는 벼랑 끝에서 아베 정권이 알겠습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거기에 오히려 걸리지 않게 외교 정책을 일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한 가지만 딱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구 교수님, 네. 오는 4월 중에 말이죠. 일제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의 현금화 조치, 이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단정적으로 뭐 가능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 변호인단 혹은 원고 측에서 상당히 아마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현금화 조치를 실제로 취한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본다면 짧으면 2달, 많이 걸릴 경우에는 8달에서 10달 정도 걸릴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한일 관계 더 악화되는 건 아마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데 모든 게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현재 한일 관계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뭐 비판이라든가 하는 것보다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잘 지내야 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는 크루즈선 승객들이 배에서 내려온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악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객들 가운데 15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퇴원을 했다가 12일 만에 다시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도 있습니다. 윤서령 도쿄 특파원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새롭게 발표한 확진자 15명은 크루즈선에서 긴급 이송된 뒤 나중에 감염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당시엔 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됐으니 크루즈선 감염자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이로써 크루즈선 탑승자 3,700여 명 가운데 감염자는 712명이 됐습니다. 14일간의 격리를 끝내고 지난달 배에서 내린 승객 1,011명 중에서도 총 7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배에서 내릴 땐 증상이 없어 크루즈선 감염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승객 가운데 코로나 감염 검사를 한 건 249명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 승객에 대한 추적 조사는 모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뒤늦게 양성으로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아 배에서 내렸던 70대 남성 승객은 병원에서 치료 후 음성 상태로 퇴원을 했지만 12일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후생성이 배포한 승객 자가격리 지침엔 일부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내용도 빠졌습니다. 증상 없이 내린 크루즈선 승객이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줬어야 하는데 여기에도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감염자 수는 1,500명을 넘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참 여러 가지로 신뢰를 잃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이긴 하지만 세계적 대유행 선언에 따라서 각 나라들이 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시대 세계보건의 위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봅니다. 안태훈 기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 다른 나라에서 중국보다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것도 또 강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현재 시간 16일 스위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중국 이외 지역에서 보고되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중국보다 많다면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가리켜 세계보건 위기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는 인간성에 최악을 낳는 경향이 있다고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확산하는 것을 보았지만 진단과 격리, 접촉자 추적이 충분하게 확대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세계적 대유행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눈 가리개를 하고서는 화염과 싸울 수 없다고 꼬집은 것입니다. 또 필수품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정치국원이 발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어제 중국 중앙 CCTV에 따르면 양제츠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노력으로 세계가 방역 업무에 나서는데 귀중한 시간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은 계속 나아지고 있다며 한 말입니다. CCTV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따로 소개하지 않았는데요.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코로나19에 대한 비난을 미국으로 돌리려는 중국의 안간힘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오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긴급회의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차질을 빚고 있는 올림픽 예선 문제를 얘기하고 하지만 올림픽 연기 문제까지 오늘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림픽이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발언들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오는 5월이 올해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쯤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진정돼야 올림픽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1시에 종목별 국제연맹 대표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도쿄올림픽 출전권 배부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IOC는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한 권투 종목의 유럽 지역 예선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4일 영국에서 시작해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유럽 예선전을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제로 수준으로 금리를 내렸지만 이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오늘 짚어볼 부분입니다. 정철진 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코로나 사태가 미국에서 뭐 7월, 8월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뉴욕 증시 장 막판에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 가까이 오늘 폭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일단 시장을 좀 점검해 보면은요. 어제 이제 제로 금리도 나왔었고요. 바로 7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도 나왔는데 뉴욕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서킷 브레이커가 걸립니다. 즉 마이너스 8%가 이미 폭락이 됐어요. 네. 그리고 쭉 시장에 버티고 가다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장 막판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기자회견이 기름을 부은 셈이 됐는데 이게 자칫 7, 8월까지 갈 수도 있다. 또 방역에 힘써야 된다. 이게 왜 이러냐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단 말이죠. 그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불안감을 보여주니까 마이너스 8%, 9%였던 때가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결국 3대 뉴욕 증시가 모두 마이너스 12%대 대폭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물론 한 나라의 수장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냐 아니면 공포감을 조장해서는 안 되냐 뭐 이런 논란이 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지금 뭐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또 출렁이니까요. 네.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당장 진화는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믿어왔죠. 왜냐하면 떨어져도 트럼프 말 한마디에 급반등 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출연이 시장 폭락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무엇보다도 지금 중앙은행이 쓸 카드는 다 썼거든요. 네네. 제로 금리에다가 돈 찍어내는 양쪽 하나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음 경기 부양 카드는 뭐냐? 이제 정말 재정 정책이 그러니까 세금을 직접 뿌리는 이런 직접 지원 방식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상황도 좀 짚어봐야 할 것이 어제 이제 코스피 지상이 3% 막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한국은행도 또 전격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또 네.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 증시가 열리면 또 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수요일, 목요일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네. 시장이 어제도 맥을 못 쳤거든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바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무려 0.5%포인트 빅컷을 해서
사상 초유로 이제 우리의 기준금리가 연 0.75%가 네. 나왔는데 문제는 이 직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일단 급락들이 나왔고요. 시간의 거래에서요. 예. 그리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에 끝난 야간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어. 이게 거의 또한 4.5% 이상의 폭락을 보였기 때문에 네. 뉴욕과 유럽의 비슷한 궤적, 즉 금리 인하 뭐 이런 양적 완화 통화 정책 카드를 쓰면서 시장이 더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오늘 투자자분들 일단은 좀 위험 관리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제는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어떤 일을 할 건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딱딱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대책이 있고 또 지금 얼어붙은 실물 경제에 대한 또 대책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럼 어떤 대책이 더 나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까지 썼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과거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뭐 터지고 직후에서 했던 것처럼 증권 안정화 펀드를 구성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일단 당국이 떨어지는 주식을 사주면서 주가 방어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고요. 네. 한국은행은 뭐 양쪽 하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또 시중에 뿌리게 되는 이제 그런 방법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당분간은 이 떨어지는 칼날을 막아내기에는 이제 카드가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환율 부분만큼은 좀 한국은행에서 개입하지 않을까 외환 당국에서 또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 금융시장도 금융시장이지만 이 실물 경제 부분이요. 네. 지금 뭐 줄줄이 영향이 다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중국도 지금 저렇게 산업 생산이 추락을 했다고 하니 또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네. 여기에 대한 또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추경 편성이 있으니까요. 이제 추경을 통해서 직접 지원 방식으로 그런 힘든 분야 업종들에 대해서 뭐 100억에서 뭐 수천억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 상황이 너무나 단기간에 급박하게 어려워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또 이 나라 돈을 지원하는 것을 뭐 바로바로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뭐 대기업, 기업들도 뭐 이런 구제 자금을 받으러 갔을 때는 상당 부분 좀 실제 집행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게 이게 딜레마죠. 왜냐하면 또 이걸 막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네. 조금은 좀 여기에 시간차가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인 네. 통화 정책이어야 되고 실질적인 재정 정책이어야 되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처음으로 지금 접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이라는 게 그러면 뭐가 해당이 될까요? 일단 통화 정책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카드는 뭐냐? 미국에서 이제 국채라든가 부동산 채권 말고 회사채를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회사채 중엔 부실한 회사채도 많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사준다? 뭐라 했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뭐 망해가는 기업 채권을 사준다라는 자체가. 근데 과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실질적이냐? 근데 시장은 더 때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정부는 우리도 뭐 1인당 뭐 100만 원씩 주자는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1,000, $2,000를 개인에게 직접 주자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과연 여기까지 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정 정책이어야만 할까? 근데 아마도 결국은 그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걸 또 시장은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아침 기온도 영상권 회복했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4, 5도가량 오르면서 한낮에는 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곳곳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가 5mm 정도 예상되고요. 강원 산간 지역은 5cm가량 눈으로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의 강풍주의보도 현재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광주 16도, 대구가 18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함흥과 해주, 개성이 15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계속 높지만 모레 목요일에는 곳곳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잠시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사와 신도 등 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경기도 성남시 은혜강 교회에서는 밤사이 신도 1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돼 확진자는 48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동안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도 2명 더 증가해 서울의 전체 환자 수는 266명이 됐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에서도 간호사 2명과 임상병리사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집계 이후 하루 동안 6명의 사망자가 더 나와 국내 사망자는 모두 81명입니다. 현재 확진자 대비 치명률은 0.9%가량이고 65세 이상 사망자는 전체의 81%가량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2주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개학을 한 차례 더 미룰지 오늘 최종 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인데 4월 6일 개학이 현재로서는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까지 19세 미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제로 수준의 금리 인하에도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7월, 8월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